협객행 김용원저 제19장. 복말리는 사람을 시켜 술좌석을 마련하게 했다. 그리고 석파천에게도 자리를 내주었다. 복말리 외에 설산파 4사람의 제자가 자리를 같이 했다. 경만종, 가만균 등 중원에서 설산파로 갓 돌아온 제자들은 하나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대접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나이가 무척 젊었다. 이름은 육만통이라고 하는데 매우 입담이 좋은 듯 연신 술을 권했다. 그리하여 석파천까지도 한 잔을 비우고 또 한 잔에 따라주는 술을 받아야 했다. 민유는 석 잔의 술을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술 기운을 이길 수 없어 이제 밥을 먹어야겠어요. 육만통은 말했다. 석 부인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이곳은 높은 곳이라 날씨가 찹니다. 거기다가 1년 12달 운무가 가려 있어 습기가 심하거든요. 두 분은 내공이 심우하여 한기와 습기를 물리친다 하더라도 이 삼양옥주는 몸에 보가 된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온몸이 따뜻한 것이 능소성에서는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니 두 분은 몇 잔 더 들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석청 부부와 석파천에게 술을 따랐다. 민유는 이 술이 약간 시고 달콤하며 인삼의 냄새가 매우 짙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삼양옥주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우 깍듯한 인사치레의 말을 하는구나. 우리들의 내공이 심우하여 한기와 습기가 침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센 약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몸에 해로운가 보다. 이윽고 그녀는 다시 2잔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벼랑간 아랫배 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위로 솟구쳤다. 가슴팍이 불에 타듯 화끈거려 그녀는 재빨리 운기하여 이를 억누르려고 하면서 억지로 웃었다. 봉아우님, 이 술은 굉장히 독하네요. 석청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복말리에게 호통을 쳤다. 이게 무슨 술이요? 이것은 삼양옥주라고 하는데 술이 독하긴 하지요. 그러나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흑백상검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외다. 석청은 날카롭게 외쳤다. 자네는. 그러다가 그는 몸을 흔들하더니 탁자 위에 엎어졌다. 민유와 석파천은 재빨리 손을 뻗쳐 석청을 부축하려 했으나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눈이 가물가물해졌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그만 2사람도 석청의 몸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석파천은 흐릿한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꿈속인가 생각하고 일어날 생각으로 천천히 손을 뻗쳐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손목에 무엇인가 차갑고도 딱딱한 물건이 끼워져 있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손과 발은 이미 수갑과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재빨리 몸을 일으켜 2걸음 옮겨 놓았다. 쾅 하고 이마가 딱딱한 석벽에 부딪혔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손을 뻗쳐 만져보니 사방이 석벽인데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곳은 1장 둘레의 석실에 불과했다. 그리고 땅바닥도 울퉁불퉁한 것이 아마도 커다란 바윗돌인 것 같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오른쪽 모퉁이에 희미한 빛이 아스라이 스며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자 둘레의 구멍이었다. 고양이 정도면 출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아지도 기어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멍이었다. 그는 팔을 들어 수갑으로 그 석벽을 쳤다. 사방에서 무겁고도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석벽은 매우 두꺼워 좀처럼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는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삼양옥주인가 하는 것을 마셨는데 아마도 이상했던가 보다. 몽한약 같은 것을 타지 않았다면 석 장주가 술자리에서 쓰러질 리도 없을 것이다. 설산파의 사람들은 석중옥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석 장주 부부가 대항할까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것일 게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어째서 자기를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아마도 백자재 위덕 선생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며칠간 감금했다가 그가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친히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위덕 선생이 자기에게 묻게 되었을 때 자기가 계작종이며 석중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이이니 자기를 놓아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석장주 부부는 위덕 선생이 놓아주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어쩌면 두 사람을 바위로 이루어진 서곡 속에 쳐넣고 석중옥을 찾아올 때까지 감금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석 부인과 같이 얌전하고 의젓한 사람이 햇살도 들지 않는 곳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벌이라 여겨졌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녀와 석 장주를 구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백자재와 따져볼 생각이었다. 한데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약간 근심이 되었다. 발에는 고랑쇠가 채워지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을 구한담? 능소성 안에는 모두가 설산파 사람들인데 또 누가 와서 나를 구해주겠는가? 그는 두 팔을 나누어 힘을 주어 쇠사슬을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쨍그랑거리는 소리만 연신 들려올 뿐 무쇠로 만들어진 고랑쇠와 수갑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였다. 조그만 구멍 쪽에서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누군가 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온 모양이었다. 구멍 안으로 하나의 뚝배기를 들이미는데 그 뚝배기에는 반쯤 쌀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밥 위에는 소금에 절인 듯한 무 조각이 있고 한 쌍의 대나무 젓가락이 밥에 쿡 찔려 있었다. 석파천은 이제 더 벙어리 노릇을 할 수가 없어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나는 백대감에게 말씀드리고 싶소. 바깥의 사람은 냉소를 흘릴 뿐 등불이 점점 멀어져 갔다. 서곡 구멍 앞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밥 냄새를 맡게 되자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술자리에서 적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째서 지금 배가 이토록 고플까? 내가 정신을 잃고 있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가 보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뚝배기를 들고 젓가락을 뽑아서는 밥과 절인 물을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뚝배기를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았다. 몇 번 힘을 주어 바둥거려 보았으나 수갑과 발목에 채워진 고랑쇠는 특수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는지라 내력을 도두어도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손목과 발목에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문을 더듬어 보았다. 얼마 후 그는 성문을 찾게 되었는데 성문과 벽 사이의 틈바구니를 확인한 후 성문을 어깨로 떠밀어 보았으나 성문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무겁고 튼튼한지 알 수가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들이 석 장주 부부를 괴롭히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석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청했다. 뇌옥 속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꼬박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겨우 밥을 날라온 모양인지 인기척이 있었다. 하나의 손이 그 구멍으로 불쑥 뒤밀어지더니 뚝배기를 거두어 가려고 했다. 갑자기 석파천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사람이 다시 밥과 찬이 든 뚝배기를 동굴 안으로 디밀 때 벼락같이 달려들어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의 금나수법은 대단한 데다가 심오한 내력을 쏟게 되자 무림 고수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라 그 사람은 돼지 멱다는 듯한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석파천은 오히려 힘을 주어 더욱더 끌어당겨 그의 팔이 구멍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후 호통을 내질렀다. 더 고함을 친다면 이 팔을 분질러 버릴 테니 알아서 하시오. 그 사람은 애걸했다. 소리 지르지 않을 테니 손을 놓으시오. 석파천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빨리 문을 여시오. 문을 열어주어야만 손을 놓겠소. 그 사람은 선뜻 응낙했다. 좋소. 손을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드리리다. 내가 손을 놓으면 당신이 도망을 칠 텐데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소? 당신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문을 연단 말이오? 석파천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손을 놓아줄 수도 없었다. 이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손에 채워진 수갑의 열쇠를 디미시오. 열쇠라니? 그것은 나에게 없소. 소인은 밥을 날라다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할 뿐이요. 석파천은 그 어조로 미루어 진실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움켜잡은 손목에 힘을 바짝 주며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당신의 손목을 먼저 부러뜨리겠소. 그 사람은 연신 비명을 내질렀다. 어이구 어이구. 그러다가 그는 생각을 돌렸는지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를 밖에서 안을 향해 던졌다. 이 사람은 매우 교활했다. 열쇠를 멀찌감치 던져 석파천으로 하여금 열쇠를 줍기 위해서는 자기의 손목을 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 석파천은 일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의 손을 꽉 잡고서는 왼발로 그 열쇠를 긁어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했다. 한데 그 사람의 팔을 모조리 구멍 안으로 끌어들였으나 왼발의 끝이 열쇠에 닿지 않았다. 아직도 몇 자의 간격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만 아픔에 부르짖었다. 그만 잘못하면 나의 팔이 끊어지겠소. 석파천은 애써 다리를 뻗쳤다. 그러나 손에는 물론 발과 발 사이에도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 발끝이 열쇠에 닿지를 않았다. 그는 자기가 뻗어낸 그 발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벗어 벽 쪽을 향해 내던졌다. 그 신발은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되돌아오는 그 기세에 열쇠마저 이끌려오게 되었다. 석파천은 환호성을 지르며 왼손으로 열쇠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오른쪽 손목의 수갑 구멍에 열쇠를 디밀고 가볍게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어졌다. 그는 다시 왼쪽의 수갑을 열쇠로 열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손에다 그 수갑을 채웠다. 그 사람은 놀라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문을 열도록 하시오. 그리고 쇠사슬을 구멍으로 자꾸만 내보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망설였다. 석파천은 쇠사슬의 끝을 잡고 잡아당겼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의 팔이 구멍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기운을 너무 쓴 나머지 그 사람의 얼굴이 석벽에 부딪혀 대뜸 코가 깨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쨍그랑거리는 쇠사슬을 끌면서 성문을 열었다. 그러나 쇠사슬의 다른 한쪽이 석파천의 발목에 묶여 있었고 쇠사슬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 두 사람을 묶고 있었기에 석실 문이 열렸음에도 석파천은 여전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는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놓으며 입을 열었다. 발목 고랑쇠의 열쇠를 나에게 주시오. 그 사람은 울상을 지었다. 나는 정말 없소. 소인은 땅이나 쓸고 밥을 짓는 일꾼에 불과한데 무슨 열쇠가 있다고 준단 말이오? 줬소. 그렇다면 나간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사람의 팔을 다시 구멍 안으로 끌어들이고 손목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자 급히 달려가 성문을 밀어 열리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하지만 석파천은 몸을 번쩍 날려 그보다 먼저 성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사람은 흰 옷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사내로 설산파의 정식 제자가 틀림없었다. 결코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님을 알아챈 석파천은 대뜸 그자의 뒷덜미를 잡아 올리며 호통을 쳤다. 나의 발목 고랑쇠를 풀지 않는다면 당신의 머리통을 저 벽에다 100번은 부딪히게 하겠소. 석파천이 그의 머리를 석벽에 가볍게 부딪히자 사내는 겁에 질렸다. 본래 무공이 약하지 않았으나 석파천의 손에 붙잡히자
마치 독수리에게 체인 병아리 격으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부득이 그는 열쇠를 꺼내 석파천의 발목 고랑쇠를 풀어주었다. 석파천은 다시 호통치며 물었다. 석 장주와 석 부인은 어디에 가두었소? 빨리 안내하시오. 그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산파는 현 소장관은 아무런 원한이 없어 석 장주 부부는 이미 보내드렸소. 그 말에 석파천은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선이 자꾸만 통로 끝쪽에 있는 성문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석파천은 석 장주 부부가 바로 그 석실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뒷덜미를 잡고 성큼성큼 그 성문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빨리 문을 여시오. 그 사람은 안색이 크게 변했다. 나는 열쇠가 없소이다.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외다. 한 마리의 사자와 두 마리의 호랑이니 문을 열면 큰일이오.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귀를 성문에 갖다 댔다. 그러나 안에서는 맹수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제 석실에서 나왔으니 빨리 도망이나 치십시오. 이곳에서 지체하다가 남에게 발견된다면 다시 잡히게 될 것이오. 석파천은 오히려 의아해했다. 이자는 나의 친구도 아닌데 어째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처음에 수갑을 풀고 성문을 여는 것도 마다하더니 이제는 빨리 도망치라고 하니 틀림없이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혹시 석 장주 부부가 이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리는 수작이 아닐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사내의 머리통을 다시 석벽에 부딪히게 하며 말했다. 열 거요, 안 열 거요? 나는 사자와 호랑이를 좀 구경해야겠소. 그 사람은 놀라 부르짖었다. 안에 갇힌 사람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욱 흉악하다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사람을 보기만 하면 즉시 덮쳐들 것이오. 그러나 석파천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군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냉큼 그자를 들어올려 발목을 잡고 거꾸로 세운 채 흔들어댔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에서 두 개의 열쇠가 떨어졌다. 석파천은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을 내던지고 열쇠를 주워들었다.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돌리자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 사내는 비명을 내지르며 도망쳤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자가 도망쳐서 연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불편해질 것이다. 그는 덥석 그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기가 방금 갇혀있던 석실 안에 처박았다. 그리고 긴 고랑쇠와 수갑마저 던져놓은 뒤 성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통로 끝에 성문 앞에 이르러 고개를 내밀었다. 석 장주님, 석 부인님, 이곳에 계십니까? 두어 번 불렀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석파천은 즉시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첫 번째 문에서 1장쯤 되는 곳에 또 하나의 성문이 있었다. 열쇠가 두 개인 것을 보니 문이 두 겹인가 보구나. 그는 다른 열쇠로 두 번째 성문을 열었다. 성문을 며칠 정도 열며 급히 불렀다. 석장주님. 그런데 석실 안에서 대뜸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이 후레 자식들. 내 너희들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이고 말겠다. 결코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이어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매우 둔탁하고 쉬어 있었는데 강남 지방 출신인 석청의 맑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석파천은 석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설산파에 갇힌 사람이라면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내겠소.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내까진 놈이 무엇냐? 감히 이곳에 와서 이 늙은이를 속이려 들어. 나는 너의 개 모가지 같은 목을 비틀어 놓고 말겠다. 석파천은 빙그레 웃었다. 이 사람은 성질이 매우 급하군. 햇살 한 점 들지 않는 석실 속에 갇혀 있으니 성질을 부릴 만도 하겠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당신도 수갑과 고랑쇠를 차고 있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석파천은 재빨리 왼쪽으로 몸을 피했다. 일격을 피하긴 했으나 자세를 가다듬기도 전에 누군가 등 뒤에 요혈을 움켜잡았다. 곧이어 큼직한 손이 그의 목을 잡고 조이기 시작했다. 힘이 어찌나 대단한지 석파천은 숨쉬기조차 힘든 것을 느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후레자식이라 욕하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다. 호의로 구해주려다 뜻밖의 해를 입게 되니 어이가 없었다. 더구나 이 좁은 석실 안에서 무서운 고수를 대하게 되었으니 당장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죽었구나. 어찌할 수 없이 그는 목에 진기를 끌어올려 상대방이 조여오는 힘에 맞섰다. 목의 근육은 팔보다 부드러워 비할 바가 못 되었으나 그의 내력이 워낙 우무했기에 힘을 주자 상대의 팔이 몇 푼 정도 느슨해졌다. 그는 급히 숨을 들이마셨다. 상대의 팔이 다시 조여들 때 석파천은 오른손을 들어 그를 밀쳐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당신을 구해내려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손을 쓰는 것이오? 그 사람은 하더니 매우 놀란 듯 입을 열었다. 이 못난 녀석, 너는 누구냐?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나는 자신이 계작종이라 불렸던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석중옥이라 자칭해야 할지 결단이 서지 않았다. 그 사람은 노해 부르짖었다. 너는 물론 너겠지. 너에겐 이름도 없단 말이냐? 먼저 당신을 구해내겠소. 이야기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합시다. 그 사람은 냉소를 흘렸다. 흐흐흐, 내가 나를 구해? 세상 사람들 배꼽이 모조리 빠지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의 그 고양이 발톱만 한 재간으로 나를 구하겠다는 것이냐? 이때 두 개의 성문이 반쯤 열려 빛이 스며들어오자 주위가 약간 밝아졌다. 보니 그 사람은 하얀 구레나룻의 체구가 우람한 노인이 아닌가. 좁은 석실에서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어 등을 약간 구부리고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맹수와 같은 안광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참으로 위풍당당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노인이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석파천은 간이 조마조마해졌다. 조금 전 설산파 제자가 사자와 호랑이를 가두었다고 하더니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맹수와 같구나. 석파천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담담히 한마디 했다. 내가 열쇠를 찾아올 테니 당신 스스로 발목 고랑쇠와 수갑을 풀도록 하시오. 그 사람은 노해 부르짖었다. 누가 너더러 아첨하라고 하더냐? 나는 이곳에 남아서 조용히 수양을 쌓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감히 나를 이곳에 가둘 수 있겠느냐? 이어 그는 매우 의젓한 어조로 덧붙였다. 내 녀석은 눈을 뜨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흐흐. 오늘 이 할아버지가 기분이 매우 좋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한마디에 내 녀석을 12토막을 내고도 모자랐을 것이다. 그는 두 손을 마구 흔들었다.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가운데 그의 호언장담이 이어졌다. 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면 이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다. 이까짓 발목 고랑쇠와 수갑은 내 눈엔 두부와 다름없다. 석파천은 믿기지 않았다. 이 사람의 말투는 정말 미치광이 같구나. 구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구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무공이 너무 고강하여 싸워도 이길 수 없으니 석 장주와 석 부인을 먼저 구해야겠다. 생각을 정리한 석파천은 간단히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만 가보겠소. 그 사람은 노해 부르짖었다. 빨리 꺼져. 이 할아버지께서는 천하를 종횡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적수다운 적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녀석이 나를 구해? 정말 터무니없는 큰 소리를 치다니. 황당하구나, 황당해. 정말 황당해. 그리고는 또 무어라고 빈정댔다. 석파천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두 곳의 문을 닫고는 통로로 걸어 나왔다.
한쪽 모퉁이를 돌자 다시 10여 장쯤 나아가서야 통로가 끝이 났다. 좌우 양쪽에 각기 문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는 왼쪽의 문을 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오른쪽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은 소리도 없이 열렸다. 문 안으로 들어가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왼쪽에서 무기와 무기가 창창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였다. 석파천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싸우는 소리는 바로 왼쪽에서 들려왔는데 일시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석청 부부가 염려되어 마음이 초조했다. 왼쪽의 판자벽이 두껍지 않은 것을 보고 어깨로 힘껏 부딪혀 보았다. 판자벽이 즉시 부서져 나가면서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그 안은 조그마한 대청인데 4명의 백의의 사나이가 각기 장검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 두 사람을 발견하자 자기도 모르게 크게 부르짖었다. 사부님 그리고 수아. 두 사람은 바로 산호파와 수아였다. 산호파는 손에 칼을 들고 수아는 장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머리가 산산이 흩어져 있었는데 몸에 각기 몇 곳에 상처를 입어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매우 형세가 위급한 상태인데 갑자기 석파천이 부르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매서운 공격을 받고 있어 미처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석파천이 나타남으로써 4명의 사내는 더욱더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다. 헌데 바로 이때 수아가 비명을 내질렀다. 어깨 쪽지에 일검을 찔린 것이다. 석파천은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달려들어 수아를 공격하고 있던 중년인의 등을 움켜잡으려 들었다. 그 사람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피하면서 일검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왼손으로 일장을 후려쳐 장력으로 그의 장검을 밀어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다른 한 노인을 공격해갔다. 노인은 어느덧 공세를 펼쳐 석파천의 아랫배를 찔러오고 있었다. 검초는 신속하게 이를 데 없었다. 다행히 석파천은 산오파로부터 설산파의 검법이 어떻다고 가르침을 받은 터라 노인이 펼치는 일초가 바로 영상쌍매라는 것을 알았다. 영상쌍매는 1초이기는 하나 무궁한 변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2번 내찌르는 초식이었다. 1검을 찌르고 난 이후에 곧이어 1검을 내찌르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즉시 배를 움츠리면서 제1검을 피했다. 동시에 왼손을 내려뜨리며 중지를 구부렸다가 일지의 지풍을 날렸다. 노인의 다시 내찌르는 장검이 앞으로 뻗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자기의 검신을 얻어맞겠다고 내미는 꼴이 되고 그만 석파천의 지풍에 검을 얻어맞고 있었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검날은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다. 노인은 그 충격에 반신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고 반토막의 검도 들고 있지 못했다. 검을 떨어뜨리면서 재빨리 몸을 날려서는 앞으로 피했는데 놀람의 안색이 크게 변해 있었다. 석파천은 왼손을 뻗쳐 수아를 공격하는 한 사람의 뒤터리깨를 덥석 움켜잡았다. 그리고 성큼 들어올려 다른 한 사람의 장검 쪽으로 그 잡은 사람을 휘둘렀다. 장검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급히 검을 움츠렸다. 석파천은 그 기세를 빌려 일장을 뻗어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일장은 정통으로 그 사람의 가슴팍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 사람은 휘청거리며 잇따라 세 걸음을 물러서더니 몸을 흔들거리다가 끝내 털썩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석파천은 손에 들려있는 사내를 4번째 사내에게 내던졌다. 그 던져지는 기세가 너무나 세차 산오파와 한창 싸우고 있었던 터라. 그 사람은 미처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날아드는 그 사람과 그만 쾅 하니 부딪히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입에서 선혈을 토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4사람의 백의 사내들은 순식간에 석파천에게 참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들 가운데 노인만이 상처를 입지 않았다. 노인은 석파천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간담이 찢어질 듯이 놀라서는 말을 더듬거렸다. 자네는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몸을 날려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려고 했다. 산호파는 꽤 고함을 쳤다. 놓치지 말아라. 석파천은 왼발을 들어 쓰러찼다. 정통으로 노인의 하반신을 후려차게 되고 노인의 두 무릎 관절이 탈골되면서 그 노인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산호파는 웃으면서 말했다. 훌륭한 제자이군. 역시 우리 금호파의 제일 때 큰 제자답구나. 수아는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다. 어깨 쪽지의 상처를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석파천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에는 하염없이 기쁜 빛이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인사의 말을 했다. 사부님 그리고 수아,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니 고맙군요. 산호파는 급히 수아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검상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다. 자연도에서 두 분을 찾지 못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잘 되었어요. 이후에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아의 창백한 얼굴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석파천의 성격이 순박해서 말솜씨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몇 마디의 말은 바로 폐부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잘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앞이라 좀 겸연쩍기는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산호파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헤헤헤 자네가 큰 공을 세운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 산호파가 친히 약속한 것으로 해두마.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귀밑까지 발그레해졌다. 석파천은 산호파가 아직도 혼인을 허락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겁니까? 산호파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 손녀를 너의 마누라로 삼아주겠다는 말이다. 왜 싫으냐? 석파천은 놀랍고도 기뻐서 말을 더듬거렸다. 물론 저는 기쁘지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산호파는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자네는 먼저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설산파에 조그만 병고가 생겼거든. 한 사람을 구해야 해.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참 그렇군요. 저도 석 장주와 석 부인을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빨리 찾아보기로 하지요. 그는 석청과 민유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자 그만 마음이 초조해졌다. 석청 부부도 능소성으로 왔단 말이냐? 우리 설산파의 내란이 평정되면 석청 부부의 일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수아에게 명했다. 수아, 먼저 저 네 사람을 처치해버려라. 수아는 장검을 쳐들었다. 그러나 노인과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 눈동자에 애걸의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지금 조모의 혼약을 받은 터라 무척 기쁨에 넘쳐 있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할머니, 이 몇 사람들은 주모자가 아니니 잠시 죄를 덮어두었다가 모든 사실을 밝혀낸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산호파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좋겠지. 그럼 빨리 가자꾸나. 큰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앞장서서 달려나갔다. 수아와 석파천도 뒤를 따랐다. 산호파는 마당을 가로지르고 집들 옆을 지나가는데 매우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사람과 부딪히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문 뒤 혹은 집 모퉁이에 숨어서 피하곤 하는데 각처의 집들이나 문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눈치였다. 석파천과 수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나직이 물었다. 사부님은 나에게 무슨 큰 공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수아가 정히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맞은편에 대여섯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산호파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고 수아는 석파천의 소매자락을 잡고서는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매우 걱정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들 합심 협력해서 늙은 미치광이를 가두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이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네. 잠시 동안 눈이라도 부칠라 치면 그만 악몽을 꾸어서는 깜짝 놀라 깨어나곤 하지.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늙은 미치광이를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끝내는 커다란 화근이 될 걸세. 제400부께서는 줄곧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번 일은 아무래도 잘못될 것 같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거친 음성으로 그 말을 받았다. 아예 내친 김에 우리들은 제400부마저 함께 해치우는 것이 나을 것 같네. 한 사람이 나직이 호통을 내질렀다. 쉿, 조용히들 하게.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그렇게 떠들어대는가? 만약에 제400부의 문화재자들이 듣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를 해치우기도 전에 우리들의 머리통이 아무래도 이사를 가게 될 것이네. 그 거칠고 음성이 굵직한 사람은 속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우리가 제400부의 문화재자들과 한바탕 겨룬다고 해서 반드시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아져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점차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게 되었고 석파천과 수아는 문 뒤쪽의 비좁은 곳에 몸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수아가 미미하게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석파천은 나직이 물었다. 수아, 당신은 두렵소? 수아는 대답했다. 나는 정말 두려워요. 그들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들이 아무래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산오파가 기둥 뒤에서 번쩍 몸을 날려나오더니 나직이 말했다. 빨리 가자.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서는 앞으로 잽싸게 나갔다. 석파천과 수아는 그녀의 뒤를 따라 한마당을 가로지르고 기다란 복도를 돌아서 한 채의 커다란 화원에 이르게 되었다. 화원에는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아란석을 깐 소로가 한 채의 난청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산오파는 몸을 훌쩍 날려서는 한 그루의 나무 뒤로 몸을 숨기더니 땅바닥에서 한 움큼의 눈덩이를 긁어모아 난청 밖에다가 슬쩍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눈덩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난청의 좌우 양쪽에서 각기 한 사람씩 검을 들고 달려나와 살폈다. 산오파는 꼼짝하지 않고 그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달려나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휙휙 두 번 휘둘렀다. 그 칼부림은 기이하도록 빨라 그들 두 사람은 목에 칼을 맞고 목줄기가 잘려서는 신음소리 한 번 내뱉지 못하고 즉시 절명하고 말았다. 석파천은 처음으로 산오파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수단이 이토록 매섭고 악랄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수의 도법이 바로 산오파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 있는 적염폭장이라는 일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도 펼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일초로 이토록 깨끗하게 힘들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그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켰을 때 산오파는 어느덧 두구의 시체를 가산 뒤쪽으로 끌어다 옮겨놓고는 기척도 없이 다시 난청 밖으로 다가가 창살에 귀를 갖다 대고 대청 안의 동정을 엿듣고 있었다. 석파천과 수아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난청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난청 안에서는 두 사람이 격렬히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그렇게 우렁찬 것이 아니었지만 어조는 매우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에 대해서 자네도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네. 이번 일은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미 저지른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속담에도 아량이 좁으면 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독하지 못하면 사내대장부가 되지 못한다고 했네. 자네가 그와 같이 우물쭈물한다는 것은 그 늙은 미치광이에게 도망쳐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가 도망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야말로 죽어 뼈를 묻을 곳이 없게 될 것이네.
석파천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자꾸만 늙은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바로 그 서곡에 갇힌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은 정말 이상했다. 내가 그를 구해주려고 해도 마다한 것을 보면 정말 미치광이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노인은 무공이 매우 무서워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구나. 이때 다른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늙은 미치광이는 이미 짐승을 가두는 우리에 가두었으니 하늘로 통하는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도망쳐 나오지는 못할 것이네. 이제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쉬운 노릇이지. 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여드레나 열흘을 굶기게 된다면 굶어 죽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아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네. 강호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두렵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하극상의 인륜에 역행하는 죄를 자네 요 사제는 개의치 않는 모양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나? 따라서 설산파는 어쨌든 간에 괴멸시킬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요 사제라고 불린 사람은 냉소했다. 사형이 하극상의 죄를 책임지기가 두려웠다면 애시당초 또 어째서 앞장서서 그 일을 했소? 지금은 이미 일이 저질러진 형편인데 어떻게 그 일을 주워 담겠다고 하는 것이오? 세상에 그런 수월한 일이 있겠소? 제 사형의 의도를 이 소재가 모르는 줄 아시오? 모두들 솔직히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위군자로 행세하며 가짜 도학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넘어갈 줄 아시오? 그 제씨라고 불린 사람은 그 말을 받았다. 나에게 또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 요 사제의 말 속에는 정말 가시가 돋쳐 있고 뼈가 너무 많은 것 같군. 그 요씨 성의 사람은 반박했다. 뭐가 가시가 있고 뼈가 많다는 것이오? 제 사형, 당신은 그저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 영모대죄를 나에게 다 덮어씌우고 일석이조로 자신이 편안하게 대위에 앉으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제씨 성을 가진 사람 역시 반박하고 나왔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니 정말 사람 웃기는군.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대위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인가? 계열대로 말하더라도 위로는 성사형이 계시니 내 차례가 되는 것은 아닐세. 그러자 다른 한 명의 늑수그레한 음성이 불쑥 끼어들었다. 자네들은 자네들끼리 다투도록 하고 나를 끌어넣지는 말게나. 요씨 성을 가진 그 사람은 즉시 누그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성사형은 얌전한 사람이니까 제 사형은 그저 성사형을 방패막이나 총바지로 삼으려는 것이오. 성사형은 꼭두각시가 되고서도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지 않도록 똑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외다. 석파천은 난청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로 미루어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를 적신 뒤 가볍게 구멍을 내어 안을 살펴보았다. 난청 안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 등 모두 200~300명이나 되었는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으며 노인과 젊은이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몸에는 백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모두 설산파의 제자 차림이었다. 대청이 바깥쪽을 향해 5개의 태사이가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3개의 태사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호칭으로 보아 왼쪽에 앉아있는 2사람이 성씨와 요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른쪽 태사이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제씨였으며 그 옆에 또 한 사람은 청소한 얼굴이었으나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있어서 매우 침울해 보였다. 이때 요씨라는 사람이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양 사제, 별로 말이 없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이야기해보게. 양씨라고 불린 사내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가로저을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찬성할 수 없는가 보군. 요씨가 부르짖었다. 당신이 양사제 뱃속의 회충도 아닌데
찬성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 우리 네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알아? 제시는 싸늘히 말했다. 모두들 죽음이 두려워서 한 지식언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바라겠는가? 이거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지른 일이지. 요 씨는 앞쪽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외쳐 물었다. 말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 틈에서 복말리가 나섰다. 그는 허리를 굽혀 보이고 입을 열었다. 제자가 무능하여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 이와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이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 그는 음성을 높여 다시 말했다. 거기다가 시역을 하다니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는 제 사숙의 방법에 찬동합니다. 이제는 더 독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원에서 돌아온 장문 제자들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사숙, 저의 의견을 물으시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을 감금해 두었다가 나중에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 방법을 천천히 강구하라니? 내가 너희들 생각을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장문 제자들은 수가 많고 무공 또한 고강하여 장문 자리를 차지하려고 별지인 우리들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 깨끗이 죽여 없애면 태평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 씨는 싸늘히 코웃음 치더니 음성을 높여 다시 부르짖었다. 무릇 장문 제자라면 똑같이 화근이 되는 법이다. 이제 우리 사지의 제자들은 내친 김에 일제히 손을 써서 장문 제자들을 모조리 없애도록 하자. 삽시간에 그가 장검을 뽑아들자 대청 안의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다. 복만리 주위로 20-30명이 모여들어 장검을 뽑아들었고 다른 60-70명은 복만리 일행을 에워쌌다. 석파천은 봉 대엽이 중과부적인 듯하여 자기가 나서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때 복만리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성사숙, 제사숙, 그리고 양사숙께서는 요 사숙이 날뛰도록 내버려 둘 참입니까? 사지의 제자인 그들이 장문 제자들을 죽이고 나면 곧 제2지, 제3지, 제5지 제자들 차례가 될 것입니다. 요 씨가 외쳤다. 못들 하느냐? 손을 써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달려나와 복만리의 가슴을 노리고 찔러왔다. 복만리는 왼손으로 검을 뽑아 막았다. 이때 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쫙 하는 소리가 났다. 복만리의 오른쪽 소매자락이 길게 잘려나간 것이었다. 복만리는 백만검과 함께 명성을 날릴 정도로 설산파 제2대 제자 중 첫째나 둘째로 꼽히는 인물이었으며 검술의 정묘함은 성, 제, 요, 양 네 사숙보다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른팔을 잃은 몸이었기에 왼손으로 장검을 휘두르자니 자연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요 씨가 질풍같이 찔러오자 그는 밀어내기는 했지만 요 씨가 초식을 변화시켜 옆으로 베어오자 손에 든 검을 제대로 놀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오른팔이 이미 없었기에 소매자락만 크게 잘린 셈이었다. 요 씨는 기세를 몰아 연달아 초식을 펼쳤다. 복만리 옆에 제자가 두 자루의 검을 뻗어 요 씨의 검을 밀어냈다. 요 씨가 호통을 내질렀다. 그래도 손을 쓰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러자 사지에 속하는 60-7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들어왔다. 장문 제자들은 나누어서 그들을 맞아 싸웠으나 모두 1대2나 1대3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하얀 광채가 눈부시게 번쩍이고 창창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설산파의 의사대청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때 나머지 제2지, 제3지, 제5지 제자들은 벽에 붙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요 씨는 그들의 의도를 짐작하고 크게 노해 부르짖었다. 둘째, 셋째, 그리고 다섯째.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를 노리겠다는 것인가? 흥, 꿈 깨라. 그러더니 복만리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씨를 향해 찔러갔다. 제씨 역시 검을 뽑아 맞서 싸웠으나 요 씨의 검법이 더 나은 듯 10초도 되지 않아 연신 뒤로 밀려났다. 다섯째인 양 씨가 검을 뽑아들고 말했다. 넷째 말로 합시다.
형제끼리 손을 써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오? 그러면서 장검을 휘둘러 요 씨의 검을 밀어냈다. 제 씨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정면으로 달려들어 요 씨의 아랫배를 찔러가는데 목숨을 아스려는 듯 전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요 씨의 장검은 양 씨의 검에 붙어 내공을 겨루는 국면이 되어 제 씨의 검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침 둘째인 성 씨가 이를 보고 검을 들어 제 씨의 등을 노리며 탄식했다. 아, 죄를 짓는구나, 죄를 지어. 제 씨는 급히 몸을 돌려 성 씨를 상대하게 되었다. 이에 구경만 하던 다른 제자들도 일제히 나서서 사부를 돕느라 편을 갈라 맞서게 되었다. 삽시간에 대청 안은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튀는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수아는 이 광경을 엿보고 석파천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였다. 오라버니, 전 무서워요. 석파천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오? 어째서 모두들 싸우는 것이오? 대청 안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창밖에 사람이 와 있다는 기척을 알면서도 이제는 여유가 없어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산호파가 냉소를 했다. 잘한다, 잘해. 잘 싸운다. 모두 다 싸워서 깨끗이 죽어버려야만이 내 마음에 꼭 합당하겠구나. 200~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떼싸움을 벌이게 되고 또 모두 다 하나같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며 똑같은 무기를 쓰고 있는지라 어느 쪽이 한편이고 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본래 사지의 제자들이 장문의 제자들과 싸웠고 제3지의 제자들이 제4지의 제자들을 상대로 싸웠으며 제2지는 또한 오지의 제자들과 싸우게 된 것인데 나중에는 본지의 사형제간에도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빌려 혹은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몰래 습격을 가하는 등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게 되어 국면은 지극히 혼란스러워지고 말았다. 이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더불어 두 쪽의 문이 날아가고 남청으로 2명의 인형이 날아들어오면서 낭낭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협객도의 상선벌악 두 사자가 설산 장문인을 뵈러 왔소이다. 너무나 우렁찬 음성이라 200~300명이 싸우는 소리를 압도할 지경이었다. 설산파의 무리들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차츰차츰 손을 멈추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 모두들 벽 쪽으로 물러서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남청, 즉 의사대청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는데 다시 약간의 시간이 흐르자 부상자도 신음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대청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비쩍 마른 사람이었다. 석파천은 그들을 발견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 부를 뻔했으나 자기가 지금 석중옥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꾹 참았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무공이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군. 동문끼리 무공을 연마하면서도 진짜로 살수를 펼치다니 흐흐. 정말 가상하구려. 탐복했소이다. 탐복했어. 이에 요가 즉 요자려는 한 걸음 나서며 물었다. 두 분은 협객도에서 온 상선벌악의 사자이십니까? 장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소이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장문인이시오? 우리들은 협객도 도주의 명을 받고 동패를 들고서 동짓날 팥죽을 함께 먹자고 귀파의 장문인을 청하러 왔소.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2개의 동패를 꺼내더니 이사를 돌아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장문인은 위덕 선생이라고 들었는데 이곳에는 위덕 선생이 없는 것 같군. 나도 닮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구려. 요자려는 불쑥 그 말을 받았다. 백가는 죽었소. 새 장문인은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복말리는 대뜸 그 말을 가로챘다. 개방귀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오. 이어 그는 장삼과 이사를 향해 다시 부르짖었다. 위덕 선생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소이다. 다만 요자려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 녀석은 사숙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복만리는 굳건하게 나왔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사숙이 될 자격이 없소. 요자려는 대번에 장검을 들어 복만리를 찔러왔다. 복만리는 검을 들어 밀어내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요자려는 두 눈이 충혈되어 다시 달려들었고 한 사람의 장문 제자가 앞으로 나와 복만리를 도왔다. 이어 성자학,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이 다투어 나서서 검을 휘두르게 되자 대청하는 다시 일대 수라장으로 변했다. 설산파의 이번 커다란 변괴는 관계가 중대했다. 그들 사형제지간은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장문 제자들이 분리하나 그들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각기 먼저 내분해서 다른 사형제들을 압도한 후 동패의 일을 논하자는 배포였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웃으면서 앞으로 나왔다. 무공을 연마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구려. 도대체 설산파의 장문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나 해주시오.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더니 마구잡이로 두 손을 뻗쳐 설산파 제자들의 장검을 낚아챘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지는 가운데 67자루의 장검이 땅바닥에 팽개쳐지고 말았다. 성, 제, 요 양 네 사람은 물론 복만리를 위시한 21명이나 되는 제2대 제자들의 장검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만 것이다. 그들이 다만 팔이 시큰하고 아프다고 느꼈을 때 장검은 이미 빼앗겨 땅바닥에 팽개쳐진 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새삼 두 사자의 무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들은 내분을 잊고 새삼스럽게 중원에서 몰살당한 문파들을 상기하고 몸을 떨었다. 이전에 여러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소성이 외딴 서역에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중원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 내왕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지팥죽을 먹으라고 초청하는 동패가 설산파에까지 전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선버락 두 사자의 무공은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만 10중 8구 너무 과장되었을 것이며 진정으로 그와 같이 무섭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거기다가 설산파에서는 장문인 위덕선생 백자재가 마치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만들듯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만큼 커다란 화라 하더라도 위덕선생 백자재가 나서서 막아내리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선버락 두 사자가 전달한다는 동패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끝내 나타나고 만 것이었으며 드러낸 무공은 소문에 듣던 것보다 더욱더 고강했다. 거기다가 그늘을 지어주던 커다란 나무는 또 자기네들이 잘라서 쓰러뜨린 결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실 과거 30년 동안 협객도로 초청을 받고 떠난 장문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이때에 그 누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들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지의 제자들은 서로 자웅을 다투고자 했으며 하나같이 자기네 본지의 순회가 장문인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오지의 문화 제자들은 모두 다 꽁꽁이 속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투쟁을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칼을 휘둘러 서로 죽고 죽이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일에 의해서 정세는 급전직하고 있었다. 성, 제, 요, 양, 봉 다섯 사람은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서로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장문인은 이 사람입니다. 갑자기 대청안은 조용해지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요자려는 다시 맨 먼저 그 침묵을 깨뜨렸다. 셋째 사형의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 응당 본파의 장문직에 올라야 할 것이요. 제자면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나이가 많다고 장문인이 된다는 법이 있는가? 요 사제야말로 무공이 가장 고강하고 이번 일에도 가장 많은 힘을 썼으니 자네야말로 장문인이 되어야 할 걸세. 양자진은 냉랭히 그 말을 받았다.
본문의 장문이는 본래 대사형이 지켰던 자리이고 대사형이 하지 않을 때에는 물론 둘째 사형이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뭘 다툰단 말이오? 성자학은 그 말을 받았다. 우리 네 사람 가운데 지모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다섯째 사제를 손꼽아야 할 걸세. 그러니 나는 다섯째 사제가 대임을 담당할 것에 찬성하는 바일세. 사실 오늘의 일은 지혜로 싸워야지 힘으로 싸워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일세. 요자려는 복만리를 바라보았다. 장문이는 본래 장문일지의 제자들이 이어받는 것이 아니겠소? 제 사형께서 하기 싫다면 장문 제자 가운데 봉사질이 계승하게 된다면 모두들 다른 말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적어도 이 요가만은 크게 찬성을 표하는 바이오. 복만리는 시큰둥하게 그 말을 받았다. 조금 전에 그 누가 큰 소리로 장문일지의 제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 그와 같은 개방귀 같은 소리를 내질렀는지 모르겠군. 요자려는 두 눈썹을 벼락같이 곤두세우며 녹이 띈 음성으로 꼬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는 억지로 성질을 억누르고서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막상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렴치한 짓이지. 다섯 사람은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한마디씩을 했다. 이제 서로들 미루기에 바빠진 것이다. 장삼은 싱글벙글하며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는 듣고만 있을 수 없는 듯 호통쳐 물었다. 도대체 당신네들 가운데 누가 장문인이라는 것이오? 이렇게 다투다가는 보름이 아니라 한 달이 가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소. 우리들은 곧 떠나야 한단 말이오. 양자진은 성자학을 바라보았다. 성사형이 빨리 응낙을 하고 쓸데없는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시오. 모두 다 성사형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누를 끼친 것이 아니겠소? 성자학은 노에서 그 말을 받았다. 어째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누를 끼쳤고 자네가 누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다섯 사람은 다시 떠들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어. 당신네들 다섯 분은 무공으로 승부를 겨루도록 하시오. 누구의 무공이 가장 강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는 것이오. 다섯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쳐다볼 뿐 하나같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장삼은 다시 입을 열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대청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당신네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무공을 연구하는 한편 당신네 다섯 사람이 강약을 가려 장문인을 뽑도록 한 모양이나 우리가 너무 일찍 들이닥쳐 여러분의 흥을 깨뜨린 모양이니 계속 싸워보시구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한 시즌 안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이요. 우리 아우님은 무척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한 시즌 안으로 결정을 내지 못한다면 전부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요. 요자려는 그 말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검을 찾아 주워들었다. 장삼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창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사람도 설산파 사람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오. 무공의 강약으로 장문인이 되는 것이니 배분을 따질 것 없이 손을 써도 무방한 것이오. 그리고 그가 소매자락을 한번 가볍게 떨치자 맞은편에 있던 창문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산오파는 석파천과 수하에게 들어가자고 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대청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의 사람들은 그들을 발견하고 모두 깜짝 놀랐다. 성, 제, 요, 양 네 사람은 일제히 장검을 들고 산오파 등 세 사람을 에워쌌다. 산오파는 냉소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만리만 앞으로 나서서 절을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사모님, 삼가 제자가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나의 사부가 이 사람의 사모가 된다니. 산오파는 천장만 바라볼 뿐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매우 좋다, 좋아. 장락방에 방주 노릇을 했던 이 녀석이 또 설상까지 왔군.
정말 우리 셋째와 닮지 않았는가? 이사는 빈정거리는 투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다만 번지르르 하고 경망한 것이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든지 예쁜 계집애만 있으면 그곳으로 머리를 처박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구려. 석파천은 두 의형이 자기를 석중옥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말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몰라보리라 생각하고 입을 꼭 다물었다. 장삼은 이번에는 산오파에게 시선을 옮겼다. 알고 보니 이 노파가 백노부인이시구려. 몰라뵌 점 실례했소이다. 그런데 귀파의 사제들이 백나으리의 장문직이 탐이 나서 서로 무공을 겨루고 있던데 백노부인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성작 등 네 사람에게 빨리 시작하라는 재촉을 했다. 산오파는 얼굴 가득히 오열의 빛을 띠고 석파천과 수아를 데리고서 가슴을 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성작 등 네 사람은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산오파 등을 에워싸기는 했으나 감히 장검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산오파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태사의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운데 태사위에 앉았다. 이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들은 아직도 손을 쓰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참이오? 성자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소이다. 그리고 그는 검을 들어서는 양자진을 찔러갔다. 양자진은 검을 들어 막았으나 발걸음을 휘청하니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신용을 하고서 말했다. 성사형, 검의 사정을 좀 두어주시구려. 소재는 성사형의 적수가 아니오이다. 이쪽의 요자려와 제자면 역시 한 쌍이 되어 어우러졌다. 네 사람은 겨우 10여 초를 겨루었을 뿐인데 옆에서 구경하던 무사람들은 모두 다 몰래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었다. 네 사람의 검초에는 빈틈이 백출했다. 초식을 펼치는 것이 전혀 정확성이 없었고 또한 형체만 있었을 뿐이지 기운을 전혀 쓰지 않아 손톱만큼도 설산파 제1대 명수의 풍도를 보이지 않았다. 설령 한두의 검법을 익힌 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들보다는 몇 푼 정도 더 나을 것 같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네 사람은 지금 승리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설산파의 장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겨우 손을 쓰기는 했으나 그저 상대방의 검 아래 지기만을 바라고 있던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지라 그 누구도 쉽게 질 수가 없었다. 양자진은 몸을 비스듬히 하더니 자기 자신을 성자학의 검끝으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러자 성자학은 실수라도 한 듯 소리를 쳤다. 아이쿠! 그러면서 한쪽 무릎을 갑자기 맥없이 꿇으며 검끝으로 땅바닥을 짚는 것이었다. 요자려는 검을 뻗쳐 제자면을 찔러갔으나 상대방이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기에 그 일검이 곧장 그의 어깨 쪽지에 적중하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자기의 검을 거두어들이면서 몸을 돌려 등 뒤의 요혈을 상대방에게 내보였다. 장삼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둘째, 우리 두 사람은 천하를 두루 돌아봤지만 이와 같이 재미있는 대결은 그야말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 정말 시야를 크게 넓힌 셈이군. 설산파의 무공이 당금 세상에서 독보적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군. 정말 여느 무공과는 다른 데가 있네 그려. 이때 산오파는 날카로운 어조로 복만리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만리 자네는 장문인과 장문 제자들을 모두 어디다 가두었는가? 빨리 그들을 내놓게나. 복만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저 요 사수께서 가둔 것이라 제자는 정말 모릅니다. 산오파는 다그쳤다. 자네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으니 빨리 가서 그분들을 풀어놓지 못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장에 자네를 죽이고 말겠네. 복만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자는 즉시 달려가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대청에서 나가려고 했다. 장삼은 웃으면서 말렸다. 잠깐.
귀하 역시 설산파의 장문을 계승할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니 어찌 함부로 나갈 수가 있겠소? 그리고 당신, 그리고 그는 잇따라 4명의 설산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네 4사람이 가서 감금당한 무사람들을 모두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시게. 한 사람이라도 모자란다면 당신들의 머리통이 이 모양이 될걸.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뻗쳐 대청의 나무 기둥을 한번 움켜잡았다. 그러자 그 기둥에는 대뜸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면서 그의 손가락 사이로 톱밥 같은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4명의 설산파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장삼의 시선이 자기네들의 머리통으로 옮겨지고 장삼의 오른쪽 5손가락이 흔들거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자기의 머리통을 움켜잡아 묵사발을 만들 것처럼 느껴진 나머지 겁을 집어먹고 즉시 연신 대답하며 대청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때 성, 제, 요, 양 4사람은 여전히 내가 일검을 찌르면 내가 일검을 찌르는 등 거짓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4사람은 장삼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은 만큼 이제는 감히 초식에서 일부러 빈틈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내경이 약해 보일까 걱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나 초식이 매서워 보이지 않을까봐 일부러 날카롭게 호통 소리를 내지르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빨마저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두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부릅뜨는 등 박진감을 보이려고 수단껏 애를 썼다. 그들 4사람은 이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에도 표정이 이와 같이 흉신학살처럼 흉측하고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은 질풍과 같이 뻗었으나 초식마다 허공을 찌르는 결과를 낳았고 손은 번개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나 가볍고 맥 빠진 것이 손뭉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결국 보다 못한 산호파가 꽤 고함을 질렀다. 그만들 두어라. 그게 설산파의 무공이냐? 능소성의 위명은 자네들 때문에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네.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부르짖었다. 제자야, 이 칼을 가져가서 그들의 왼팔을 하나씩 잘라내도록 해라.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없어 아무 말 없이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성자학의 팔부터 잘라내려고 들었다. 성자학은 가만히 앉아서 팔을 잘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재빨리 검을 들어 막았다. 공수를 겸한 1초로 자기도 모르게 설산검법의 절초를 펼쳐내게 된 것이다. 장삼은 그제야 진정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검초 같군. 석파천은 이때 자기가 내력을 돋우게 된다면 장삼과 이사가 알아볼 것이니 석중옥으로 변장한 자기는 설산검법을 펼쳐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리하여 그는 비스듬히 칼을 휘둘러 찔러갔다. 바로 설산검법 가운데 암양소형이라는 1초였다. 성자학은 그의 초식이 평범한지라 별로 꺼리지 않고 몇 초를 상대했으며 다만 자기의 요혈만 지켰다. 그러다가 석파천의 칼을 유도하여 자기의 다리를 찌르도록 하고 자기는 일부러 막아내지 못한 듯 아이쿠 하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석파천의 칼은 그의 다리에 상처를 내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장검을 던지고 처연히 장탄식을 터뜨렸다. 영웅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더니 늙은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군. 양자진은 검을 휘둘러 석파천의 어깨 쭉지를 비스듬히 내려치려고 하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너 이 녀석은 무법천지로구나. 사숙조에게까지 감히 상해를 입히려고 하다니. 그는 석파천이 펼치는 검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초가 되지 않아 그를 유도해서는 황사망망이라는 1초를 펼쳐 자기의 왼쪽 팔을 가볍게 스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대뜸 뒤로 3걸음 휘청거리며 물러나다가 왼쪽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이 한쪽 팔을 하마터면 저 녀석에게 잘릴 뻔하지 않았는가.
이어서 제자명과 요자려가 쌍쌍이 석파천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데 각기 교묘한 초식을 펼쳐서는 석파천의 칼날이 자기 몸의 살가죽을 살짝 베는 상처를 입히도록 만들고는 모두 졌음을 시인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한 사람은 고개를 내저으며 침울하고 처량한 얼굴을 지어 보였고 한 사람은 펄쩍펄쩍 뛰면서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었다. 산오파는 일단 싸움이 끝나자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자네들은 이 아이에게 졌으니 기꺼이 이 애를 설산 장문인으로 모시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지? 성자학 등은 석파천이 협객도로 가서 죽게 된다면 장문직은 자연 자기네들에게 굴러들어온다는 계산에 나서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찬동을 표시했다. 두 분 사자 선생께서 우리들이 각기 무공으로 장문 자리를 결정하도록 했으니 나이가 많지만 재간이 뒤떨어져 어린 사람을 받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요 양 세 사람도 덩달아 그렇다고 인정했다. 산오파는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네 사람 모두 승복한다는 뜻이요? 네 사람은 일제히 대답했다. 이해 없습니다. 승복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네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 두 명의 악인이 떠난 후 능소성은 여전히 우리의 천하가 아니겠는가? 그때 일개 할망구와 애송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산오파는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들은 신임 장문인에게 절하여 예를 올리지 않소? 이와 같이 외치는 그녀는 속으로 한없이 좋아했다. 그녀가 길러낸 제자이고 금오파의 제일대 제자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었으니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한 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한데 그녀는 그가 금오파의 대제자이자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이 됨으로써 석파천의 어린 목숨이 풍전등화처럼 위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벼랑간 밖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이란 말이오? 그리고 쇠사슬이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만검을 선두로 한 때의 사람들이 쇠사슬을 두른 채 들이닥쳤다. 백만검을 선두로 경만종, 가만균, 왕만인, 호연만선, 문만부, 화만자 등 이번에 중원에서 돌아온 장문 제자들이었다. 그러나 백만검은 들어서는 즉시 산오파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어머니, 돌아오셨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